균형 가격의 변화는 균형이 깨지면 변한다. 균형 상태의 가격은 말 그대로 균형이 깨지면 변한다.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거다. 우리는 뭐가 더 많은지만 판단하면 끝난다.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서로 팔기 위해 경쟁 하락. 초과가 만약에 없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균형이 안 깨졌으니까. 그대로 균형 가격이 불변. 그때 초과가 뭔지 판단할 수 없다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따질 텐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끝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네. 그러면 먼저 연습할 거예요.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가격에서 끝난 거고 이제 거래량의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를 믿고. 그게 맞는 거니까. 자, 합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예요. 자, 이제 질문 나가요.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그렇게 대답해놓고 증가라는데 감소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숨어있다? 그게 아니라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하라고 무조건. 자, 다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게 끝인 거예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답하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럼 증가면 증가. 증가 더하기 증가면 증가겠지, 전에보다. 감소면 감소하겠네?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증가가 더 많으면? 증가. 감소가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감소. 증가와 감소가 똑같으면? 그렇지. 는 만큼 줄었으니까 불변. 거래량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상황은 딱 4가지죠. 시장에 발생하는 것, 시장의 중심은 수요와 공급이니까. 어떤 요인이 변화하면 걔는 수요 증가 요인이거나 공급 증가 요인이거나 수요 감소 요인이거나 이제 공급 감소 요인이겠죠. 그럼 걔를 판단할 때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정확히 집중해서 이것만 딱 하면 그냥 끝나. 그럼 점수가 그냥 2.5점에서 5점은 올라가. 여러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시험이? 그래서 다른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뻥이야. 자기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그냥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떨어지면 다. 이 시험은 실제로 떨어지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정말 많아. 그래서 이의 신청 한 문제에 목을 매달게 돼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한 문제를 안다는 건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다?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아주 흐뭇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제발. 그럼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그러니까 어떤 지역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전보다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했으면 그 시장에서의 균형 거래량은 전에보다 감소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럼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예요, 감소. 지금 그 얘기라고. 오케이? 그때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뭐만?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거래량 증가가 만약에 거래량 감소보다 더 컸다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 그렇지. 되셨어요?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똑같으면?
는만큼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불변. 오케이?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인데 거래량 감소가 더 많아.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했겠네? 그런데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주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안 줬다면 거래량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은 이 얘기인 거야. 자, 원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그려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이 그림들을 다 분석해서 만든 게 이건 거야. 그 그림의 내용이 결국 이건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입증한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림을 볼 필요는 없어, 원래는.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0이고, 가격이고, 수급량이 있습니다. 수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하나, 곡선 하나로 나타났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하나가 곡선 하나로 나타났다. 이 둘은 절대로 수요와 공급이 같을 수는 없다. 우하향하는 곡선과 우상향 곡선이 겹쳐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이게 균형이다. 이게 균형점이었어요. 그래서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에헤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지. 오케이? 이제 알 때가 됐어. 이거 벌써 3번 하는 거야. 이것의 조합이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조합이야. 맞아요? 그래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다? 수요 곡선에서 점이 따라 내려오면 무슨 양? 수요량. 공급 곡선에서 점이 따라 내려오면 무슨 양? 공급량이. 진짜로 같은 상태다? 얘가 같은 상태? 맞네, 이게 균형이었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요나 공급이 변화해서, 자, 맞춰야 돼요.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공급 증가면 그냥 위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야. 이 시점까지도.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만 기억해. 그냥 좌우만. 오케이? 잠깐. 아까 0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증가고, 감소면 좌측 이동?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증가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공급이 증가면 우측 이동, 공곡선이. 감소면 좌측 이동. 해놓고 점이 어디 찍히는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잘 봐야 돼.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 아까 이 부분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이제 얘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우측 이동? 공급 감소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 그럼 제가 이제 해볼 거예요.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 시켰어요. 우측 이동 시켰네요.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대충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요. 이거 대충 그리면 이상해져, 그림이. 그럼 공급이 감소면 공곡선이 어디로 이동? 어디 이동? 좌측. 그래서 이제 공급이 감소니까 좌측 이동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같게 발생했다 그러면 동시에 동량이 발생했다. 같은 양이. 동량.
같은 양이 발생했다. 그러면 얘가 똑같이 감소한 거잖아요. 증가한 만큼 얘가 똑같은 양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럼 감소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지금 제가 그리는데 무진장 신중하게 그렸지?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여기에 찍힌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균형 가격은, 자, 칠판. 균형 가격은 원래의 균형점보다 위에 찍혔죠, 지금. 균형 가격이 상승이야, 하락이야?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좌우가 변했어, 변하지 않았어? 예,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불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근데 아까 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그냥 풀어보면 이 얘기지, 지금. 자,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것만 하면 되죠? 왼수만? 네. 그렇다며. 네.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래. 자, 해야지.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공급 감소. 오른손 내렸지. 근데 얼마만큼인지 모르지. 그럼 이거잖아. 해보라고 지금. 얼마만큼인지 몰라. 그럼 얘는 분명히 초가 수요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이잖아. 맞아요? 맞지? 그럼 가격의 변화는 끝난 거야, 지금. 이걸 그리지 않아도. 우린 바로 알았죠?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수요 증가는 거래량? 그렇지. 증가면 증가니까. 제발 집중하고.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제발 응용하지 마. 증가면 증가. 근데 내용 나온 대로 똑같이 얘기해, 그냥. 감소면 감소인 거야. 잠깐. 그거는 거래량의 변화에서는 위아래 이거 가격을 하면 안 되지. 예? 그럼 얘는 거래량 증가와 거진과 예, 거감인 거야. 맞죠? 근데 동시에 동량이래. 그럼 는 만큼 줄었잖아. 그럼 거래량 불변이죠. 거래량 불변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얘를 그려. 만약에 그려서 판단해. 그럼 이거 조금만 잘못 그리면 점이 여기 찍힌다고.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했네? 그럼 거래량 감소라고 대답하는 본인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미친 짓이야. 시험장에서 얘를 그려서 푼다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건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만든 이유, 여기 보세요. 얘 수요고 공급이에요. 균형점이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든 공급이든 둘 중에 하나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어. 둘 중 하나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대. 그럼 점은 무조건 예전 점보다 오른쪽에 찍혀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미세하게 증가해도 이게 무조건 오른쪽에 찍히네? 거래량은 증가 감소? 증가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저를 봅니다.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어. 이 위치가 균형인 거야. 자, 여기 균형이야. 자, 여기 균형이야. 잘 보고. 눈 마주치고 집중해서 영혼까지 나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문제를 푼다고. 여기가 균형이에요. 네? 균형 거래량이야. 그때 증가했어.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해. 그럼 우측으로 이동했어. 그럼 점이 어디에 찍혀? 점보다? 우측에 찍혔을 거 아니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런데 자 이제 뭐가 다른지 봐. 원래 균형점이에요. 균형 거래량. 그런데 이때 증가했어. 그럼 우측으로 이동했죠. 거래량 증가니까. 근데 증가된 만큼 감소됐대. 그럼 우측 이동한 만큼 좌측 이동하잖아. 그럼 원래 그 위치지. 좌우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불변이라고. 이 그림에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증가가 이루어졌어. 우측 이동했어. 근데 감소는 이것보다 적게 감소야. 그러면 왼쪽으로 적게 감소하잖아. 우측. 좌측으로 이동. 그럼 전에보다는 우측 이동이지. 우측 이동한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가 이해가 돼요? 그리는 게 아니라고 이걸 그려서 하는 순간 개로는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려워 죽어 풀다가 죽는다고 진짜로. 그리고 이걸 4분면을 쪼개서 점을 찍는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제 연습해야지. 연습.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고 그랬어? 안 믿는다고 그랬어? 안 믿어요. 철저히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믿을 수는 있어도 학습적으로는 못 믿겠어. 맨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된 척하고 그리고 다 이해된 것처럼 막 옆에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잘못된 설명해주고 있고 막. 그리고 복습했냐고 물어보면 복습했다고 막 대답한 다음에 사실은 복습 안 했고. 프린트를 나눠주면 풀었냐고 그러면 안 풀었고 사실은. 근데 풀었다고 대답하고. 맨날 기본서 다 읽는 것처럼 해놓고 맨날 줄 긋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99년부터 숱하게 봐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끊임없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잘 봐. 거래량의 변화를 연습할 겁니다. 이거 잘 봐야지.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하나의 의심이 없어야 돼. 일말의 의심이 없어져야 돼. 그럼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아주 잘하고 있어. 이거 다 맞춰야 돼. 한 명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군대와 같아.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그렇지. 약간 자신이 없으면 대답하지 마. 다 맞춰야 되니까.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예, 그렇습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 불변? 뭔 불변? 증가, 뭘 알 수 없어.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인데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증가. 자, 보세요. 우측 이동. 그럼 무조건 점은 우측에 찍히지. 곡선을 떠올려 보면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우측 이동했어. 그럼 무조건 전의 점보다 우측에 찍히지. 증가니까 증가라고. 네? 그걸 알 수 없다고 대답한 나영 과연 정상인가? 왜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시냐면 이유가 있죠. 균형 가격 때문에 그런 거야. 균형 가격의 변화에서는 얘가 그냥 동시라고만 주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야지. 그것 때문에 헷갈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을 하나의 통으로 기억하지 말고 균형 가격의 변화와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거예요. 왜 본인이 헷갈리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거래량의 변화는 무조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됐어. 그럼 얘는 거래량의 증가. 잘하셨어요. 뭐 적는지 나중에 확인할 거야. 잘 봐, 여기. 나중에 질문 별도로 할 거야, 아주. 아직 나의 성격을 모르는구나. 그 다음, 6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렇지. 거래량 감소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래. 그럼 그 말은 좌측 이동이 동시니까. 자, 원래 여기야, 여기. 균형 거래량, 여기야, 여기. 이게 균형 거래량이잖아. 이 좌우, 이 어디, 위치가 이게 균형 거래량이야. 그럼 감소면 좌측 이동? 또 감소, 좌측 이동. 그럼 점은 전에보다 좌측에 찍혔지, 무조건. 그러니까 거래량 감소란 말이에요. 감소면 감소야. 이걸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봐. 만약에 자녀분이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애야,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야, 감소야? 그랬더니 애가 막 고개를 흔들어. 한 대 때려줘야지. 때려줄 필요도 없어. 왜? 맞춰. 감소면 감소죠, 당연히. 되셨죠? 그런데 이제 7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답니다. 그럼 거래량의 증가가 거래량의 감소보다 크면 거래량은 증가. 그렇지. 이게 문제라고 시험에 실제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보다 작으면 거래량 감소가 더 큰 거지 지금. 증가보다 감소가 더 큰 거니까 지금. 증가가 더 작으면 감소가 된 거지 전체적으로. 오케이? 여기다 부동호를 넣어봐도 되잖아요. 만약 헷갈리면. 이렇게 됐으면 거래량 감소가 더 크네. 그럼 큰 쪽으로 가는 거지. 거래량 감소.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이제 9번.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대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알고 싶대. 그럼 얘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같은 거네? 는 만큼 줄었네? 거래량은 불변. 알 수 있어요, 없어? 불변이 알 수 없다야?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또 뭐 갖고 헷갈리시냐면 변화가 없다는 것과 알 수 없다는 걸 헷갈려. 하다 보면 그것만 딱 잡아서 들어가면 절대로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장사 하루 이틀에? 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헷갈려 하더라는 게 다 경험치로 쌓여 있겠지. 그것만 부셔드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너무 쉽게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멀지 않은 그날 온다고.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러면 이제 10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냥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라고만 나타났다고.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그냥 동시라고만 얘기했잖아.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면 우측 이동과 좌측 이동이 나타나는데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면 좌우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그렇죠.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라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얘기라고 지금. 그러면 칠판 쪽 이걸 풀면 되는 거지. 이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올해도 또 나왔죠. 작년도도 나오고 계속 나와. 계속. 미친 듯이. 이렇게 주면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뭐 하냐면 배운 대로 그래프를 옆에다 막 그려. 이만큼으로 그려. 이렇게 움직여. 잘 하지도 못해.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 그러다가 풀었어. 그랬더니 이 그래프 내가 아무리 빨리 그린 것 같아도 이거 하나 그리는데 30초는 걸려. 하나 그리는데 판단하는 데까지. 그럼 몇 개 판단? 5개. 그럼 이 문제 푸는데 2분 30초. 쓰잘데기 없이. 그리고 틀려. 허무하죠. 허무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힘내서 진짜 풀린지 보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했는데 안 풀리면 잘못 배운 거야. 풀려야 되는 거죠. 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된다. 그런 게 어딨어. 이해가 되면 처음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그리고 그걸 내 걸로 연습시키는 단계가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배우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제 합니다. 어느 정도 까먹었지, 지금. 그러라고 지금 한 거라고. 자, 이제 여기 잘 보고. 1번부터 볼 거예요. 자, 볼 거예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균형 가격의 변화는 뭐만 하면 된다고? 이걸 하고 있잖아. 왼수. 제발 하라고. 제발. 절 믿고 해. 이거 정말 처음에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걸 가르쳐준 저에게 고마워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면 너도 박수연한테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그놈한테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1번. 자, 보세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대. 자, 수요 감소해야지.
수요 감소해야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초과. 공급. 손 약간 이상한데? 이게 균형 가격인데, 균형인데, 수요가 지금 감소했다고. 네? 그럼 뭐가 더 높아? 오른손, 공급이 더 높죠? 초과 공급이야. 가격은 뭐해? 상승해? 하락. 틀렸잖아, 지금. 이게 정답이잖아요, 끝. 1번에서 끝났잖아, 지금. 그런데 확신을 못 가져. 수험생이 이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러면서 의심해서 2번, 3번, 4번, 5번을 다 확인한다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해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은 시간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근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신 못하니까 1번에 답이 있어도 2번, 3번, 4번, 5번을 다 확인한다고. 그럼 시간이 길어지잖아?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를 공부해도 정확히 공부해야죠. 됐죠? 이게 틀렸잖아, 지금. 그럼 여기 보세요. 감소는 맞는지 보자고. 맞아요?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는 맞죠? 아직도 의심스러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러고 푼다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0이고 수급량이고 뭐 이건 안 그리겠지. 여기다 이렇게 수요 공급을 그려. 그래놓고 점을 찍어놓고 수요가 뭐 했다고? 감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 시켜놓고 점을 찍어놓고 점이 아래에 있네. 점이 좌측에 있네. 그래서 가격은 하락. 네?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의 수라고. 그럼 얘들이 동시에 나오면 어떻게 그릴 거냐고. 이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 그려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뭘 쪼개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다? 균형점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아예 쪼개서 판단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되시죠? 자, 2번 볼까요, 이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대. 자, 해봐야지. 공급 증가래. 오른손 올렸죠? 초과? 잠깐만. 오른손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급이야. 공급이 더 높잖아. 그럼 초과 공급이라고 제발 대답을 하라고. 네?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 맞죠? 맞죠? 공급 증가, 이제 거래량 변화 따질 때는 손 내려야지. 가격할 때만 한 거니까. 아니, 진짜 거래량 변화 따질 테니까 이제 손 내리라고. 손 빨리 내려. 그러면 공급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 끝. 증가 끝.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 이렇게 하셨어요, 손? 이렇게 한 거 맞아? 초과? 수요. 본인 스스로 대답하라고. 돌림놀이 하지 말고. 남이 대답하는 거 듣고 대답하지 말고.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오케이? 이제 거래량 변화 따질 때는 손 내려야지. 그러면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 끝. 이해가 되셨어요? 네 번째.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면 초과? 수요? 지금 손에서 느껴지죠?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끝났잖아. 그럼 가격의 변화는 끝났네? 그럼 거래량 변화 따져야지. 감소? 거래량은? 감소. 오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래서 나중에 의심한다니까. 이렇게 쉽냐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끝이야, 끝. 네. 이걸 특강으로 들을 내용이에요. 응? 별도로. 자,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 뭐가 더 높아, 지금? 공급.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맞죠? 그 다음 이제 손 내려야지. 거래량의 변화는 감소면 감소. 감소와 감소가 동시에. 거래량 감소. 끝. 네. 얼마나 쉬워요? 정말 쉽죠? 연습만 몇 번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파바박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는 원래는 이제 익숙해지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데 이걸 보면 처음에 이 둘이 같은 거죠, 여러분. 공급 수요가 같은 거잖아. 그럼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뭐가 더 많아? 공급이 많잖아. 우린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럼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이지. 오케이? 수요, 공급 같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뭐가 더 많아? 공급이 많잖아. 초과 공급 가격 하락이지.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 둘이 같았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요. 뭐가 더 많아?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지. 오케이? 둘이 같았는데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 뭐가 많아? 수요가 더 많잖아요, 지금.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지. 지금 손으로 했던 거를 시험장 가서 그냥 눈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뭐라고요? 마법사라고, 진짜로. 수강생들이 붙여준 별명이 마법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라는 거 공부하다가 다 대부분 개론을 포기해. 그래서 투자론을 다 던져. 투포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투자론 포기. 근데 그것도 쉬워. 개념만 알면. 근데 그걸 다 개념으로 기억하지 않고 일일이 다 외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외워져요? 안 외워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본 거야. 그래서 지금 35, 36 뭐 이런 내용들을 본 건데 37을 정확하게 본 거죠, 우리가.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3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8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제목이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험생 분들한테 개론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투자론, 그 다음 경제론의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지난주 공부했던. 두 번째로 균형점의 이동, 지금 공부한 내용. 세 번째로 제일 어려운 게 탄력성이래. 탄력성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도. 근데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만 알면 탄력성처럼 쉬운 게 없어. 그걸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초 입문과정이어서 무료로 지금 열어드리긴 하는 거지만,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피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저를 믿고 강의를 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의 들어주고 그러는 거나 싫어해. 뭘 들어줘? 본인이 필요해서 듣는 거지. 맞죠? 본인이 선택했잖아. 그럼 저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웃고 즐기면서 허비하면 돼요? 무슨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그건 안 헷갈리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히게.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보람이 있잖아. 11월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어려운지 쉬운지를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행학습이 있어. 여러분 가끔 035 카페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험생 카페가 있어요. 수험생 카페가. 거길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 선생님 뭐 추천하고 뭐 누가 좋다, 누가 적중률이 높았다, 온갖 얘기들이 있어. 혹시 들어가실 기회가 있으면 뭐 개론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저의 적중률이 32에도 정말 최고였고 33에도 최고였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33회 시험 끝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되잖아요. 해설 강의를 찍어야 된다고. 근데 해설 강의를 찍을 때 제가 먼저 다 풀어봤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사는 느낄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강조했던 거, 이건 내가 강조하지 않았던 거. 이건 내 수험생들이 수업만 정상적으로 들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못 푸는 문제. 이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딱 40번까지 본 다음에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소회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이제까지 10년 중에 제일 쉬웠구나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제 수험생들도 그렇게 느꼈냐? 그렇게 느꼈어요. 그 실제로 제가 낸 줄 알았대. 출제를 제가 한 줄 알았대. 정말로. 계산 문제도 거의 식이 똑같이 나왔어. 거의 숫자까지도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9문제 중에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9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맞힌 사람이 많아요. 자, 기지개 피고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데 지금 조네 지금 창문 다 열어버릴 거야. 그냥 추워서 그냥 못 졸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개론 때문에 골치 아파서 1차를 합격 못하겠다. 난 1차만 공부할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저는 타이트하게 계속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적중이 많이 되고 쉬워서 10년 중에 제일 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이제 문제를 맞춰본 선생들 그리고 타학원의 선생들이 개론 시험 해설 강의를 찍을 때 뭐라고 찍었냐면 시험이 어려웠다고 찍었다고요. 해설 강의를 찍을 때 개론 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고 30회 때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만큼 어려웠다고 막 이렇게 해설 강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적중을 했어 못했어? 그 사람들 못했단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만 쉬었다고 얘기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이미 화가 나 있죠 지금. 시험을 잘 못 봤으면. 근데 너는 제가 적중 많이 했다고 그러면 승질 나 안 나? 저한테 안 들었어도 승질 날 거 아니야. 너는 뭔가 대단한 강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중에 제일 쉬웠다는 얘기는 뺐다고. 촬영을 했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편집해서.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놓은 걸 보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설명해서 이건 맞춰야죠. 이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다 거의 되면 끝난다고. 정말 한두 문제 빼놓고. 그게 여러분들의 내년도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80점 막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개론이 그 정도 나오면 민법이 40점 꽈락만 넘겨도 합격이네? 네. 네? 그럼 개론만 열심히 잡고 막 풀어야지만 그 점수가 나오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를 들을 때 정확히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 그때 수험생들이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실제로 제일 강조하는 것, 학개론은 거의 대부분 다 분수야. 거의 대부분 다 분수식이라고, 분수식. 근데 분수식을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다 낱개로 외워. 하나하나를 다 분수식을. 이게 분모, 분자를 바꿔놓으면 제일 헷갈려서 틀려요. 우리 시험에서는 분모, 분자 뒤집는 걸 정말 좋아해. 그걸 외우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단 말이에요. 분수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그대로 보세요. 잘 보고. 기지개 한번 쫙 펴봐. 빨리. 여러분들은 특공대야.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눈빛이 아니네. 자, 여기 잘 보고. 힘내고. 지금 강의료는 무료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시간은 피 같은 시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 많이 남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 이제. 자, 분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비율, 무슨 비율, 무슨 지수, 이건 적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듣고 그냥 가. 만약에 까먹어도 돼. 그럼 다음번에 설명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비율, 무슨 지수, 무슨 개수,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 이제 개론책에 곳곳에 나와. 곳곳에. 그럼 얘들은 다 뭐냐면 얘는 다 분수예요. 다 뭐라고? 분수예요. 식 자체가 분수라고. 분수. 그럼 분수는 짝대기 짝 그어야지. 우리가 아는 분수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연습할 겁니다. 분수가 딱 나왔어. 그럼 뭐부터 그어? 짝대기 짝 긋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로 올려. 이건 무조건이야. 어디로 올려? 분자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내려? 분모로 내려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피자 한 판이야.
예? 피자 한 판을 조각수로 나누는 거지. 그럼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 조각의 크기는 커져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분수를 가르치는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자 한 판이야. 피자 한 판. 이게 분자예요. 피자야. 오케이? 그래, 그때 얘를 몇 조각을 낼 거냐면 4조각을 낼 거예요. 이 4조각이 사각 분모야. 피자 한 판의 크기가 뭐고? 얘가 분자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알고 싶냐면 한 조각의 크기를 알고 싶어. 이 한 조각의 크기가 바로 뭐다? 이게 분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조각수는 4조각 똑같은데 피자 한 판의 크기가 커졌어. 응? 그럼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수는 비례해? 반비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비례하죠. 그래서 앞으로 결론. 비례관계인 게 있으면 어디로 올려? 분자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피자 한 판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얘를 8조각 낸대.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조각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수의 크기는 비례해, 반비례해?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식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온갖 식에서 학자들이 만든 이론에서 반비례하는 내용이 나오면 걔는 어디로 집어넣어? 분모로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자, 분수를 읽는 방법. 분수는 여기 잘 보고 대답하세요.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가 맞아요?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가 맞아, 틀려? 맞죠?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분모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크기, 분모에서 분자에 차지하는 비율, 맞죠?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은근히 분수를 몰라서 개론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수를 배우는 게 쉽냐 어렵냐? 굉장히 쉬워요. 자, 얘 뭐죠? 어떻게 읽어? 4분의 3? 옛날 사람 중에, 저도 옛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얘를 4분의 3 또는 우리는 공부할 때 4분지 3이라고 공부했어.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4분지 3이라고 읽었다고. 네? 이게 4분지 3이라고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자가 갈지자야. 얘가 의거든요, 의. 한글로. 그래서 4분지 3이 결국은 4분의 3인 거야. 네? 그러면 자, 보세요. 4분의 3은 4에 대한 3의 크기예요? 4를 기준으로 한 3의 크기야? 맞잖아요, 지금.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분자의 크기라고. 뭘 기준으로 한? 분모를 기준으로 한 분자의 크기를 알고 싶은 게 이게 분수식이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3을, 칠판 잘 보고, 3을 4로 나눈 값이에요? 3을 4로 나눈 값이야? 아니, 얘는 3 나누기 4야, 4 나누기 3이야. 3 나누기 4잖아요, 여러분. 이 식이. 그러니까 3을 4로 나눈 크기지. 네? 분수를 못 읽는다니까, 은근히.
그래서 이걸 바꿔놓으면 미쳐요, 미쳐. 그놈이 그놈 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4에 대한 3의 크기. 예? 3을 4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0.75잖아. 오케이? 4를 3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 4 나누기 3은 3분의 4잖아. 네? 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제발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리고? 어디로 올리고? 제발 분모 분자 중에 하나를 대답하라고. 분자. 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부모된 입장에서 대답하라고. 자식이 중요하죠? 부모가 중요해? 그럼 내용에 진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건 뭐다? 분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걸 무조건 어디로 올리면 된다?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분수식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슨 비율, 무슨 지수, 무슨 비례, 개수, 그리고 탄력성 이런 표현 나오면 걔는 다 분수.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알고 싶은 걸 어디로만 올리면 돼? 분자로만 올리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자세한 내용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한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원료 지수라는 게 있대요. 원료 지수라는 게 있대. 분수야, 분수가 아니야? 분수예요, 분수가 아니야? 분수죠. 분수인지 어떻게 알았어? 지수니까. 분수예요? 그럼 짝대기 짝 그었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알고 싶은 게 항상 이름 속에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료잖아. 그럼 원료 무게가 분자? 다른 거는 분모라고. 지금 다른 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대요. 그럼 얘도 분수식인가요? 분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 지수니까. 짝대기 짝 그거.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수익성이죠. 그럼 수입이나 지출이나 둘 중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 부모 분자에. 그럼 수익하고 좀 더 가까워 보이는 게 뭐야? 수입이죠. 수입이잖아. 그러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라는 게 분자로 들어간다고. 네?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수익률이래. 그럼 수익률은 분수예요, 분수가 아니야? 분수인지 어떻게 하셨죠? 율. 잘했어. 비율의 줄임말이 율이잖아요, 율. 그럼 얘는 분수네요? 짝대기 짝 그었어. 짝대기 짝 그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수익이야. 그래서 분자는 수익이 들어간다고. 근데 수익률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투자액을 집어넣는다고, 분자에. 그럼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헷갈려. 뒤집어 놓으면 미친다고요. 어림셈법이라는 것에서 승수, 수익률법 얘기하면 이 기본 개념을 알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걸 헷갈린다고.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수익이 분자로 들어갔어요. 수익, 이득이 분자로 들어갔어.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수익 또는 이득이래요. 그럼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이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잤어. 그랬더니 머리 허연 영험하게 생기신 분이 6, 12, 13, 22, 25, 40 이러고 사라졌어. 그럼 무슨 번호야? 로또 번호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당첨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 그걸 보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잔 거야.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뭘 누리고자 한 거지? 수익이나 이득을 누리고자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어, 그분이. 그러면서 번호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아 먼저 사라. 뭘 안 사고? 로또를 안 사고 당첨되기를 계속 기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첨금, 수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또 구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득을 얻으려면 투자액이 있어야죠. 투자액. 투자된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분자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는 투자액이야. 시기. 오케이? 그럼 자, 여기 잘 보고.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물론 잘 배워야 쉬워. 잘 보고. 수익률이면 우리는 식을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어. 수익률이면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뭐가 주인공? 수익. 수익을 집어넣었어. 그럼 분모엔 뭐? 그렇지, 그렇지. 투자액이야. 수익이 발생하려면 투자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칠판이 돼요. 칠판. 이런 게 있대요. 세전 수익률이라는 게 있대. 세전 수익률. 그럼 얘는 유리예요? 아, 저는 이런 걸 낱개로 하나도 안 외운다고. 그랬더니 넌 학개론 강사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외웠어. 왜? 나는 방법을 아니까. 안 외운단 말이에요. 유리니까 뭐다? 분수,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세전 수익이잖아. 그럼 세전 수익을 분자로 집어넣어. 그렇죠. 그럼 분모엔 뭐가 들어가? 투자액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중에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 그래서 얘만 나중에 공부해주면 돼. 얘 들어가는 걸 나중에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적기도 귀찮아. 적기도 귀찮아. 이게 세후야. 세후 수익률을 구해보래. 그럼 짝대기 짱 뭐가 주인공? 세후? 세후 수익이 주인공이지. 그럼 세후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 그게 끝이라고. 오케이? 다시 총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총 수익률은 짝대기? 짝대기. 짝 긋고 뭐가 주인공? 총 수익이 주인공. 총 수익이 분자. 그럼 분모는 투자액? 그럼 여기에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총 투자액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총이겠죠? 총 투자액 이게 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칠판 똑같아 시기. 이걸 다 낱개로 외우고 있으니 그걸 보는 제가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 답답하다고 진짜로. 정말로. 보세요.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래.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이 분자. 그럼 분모에는 투자액이 들어가겠네? 무슨 투자액이겠네? 지분 투자액. 내 돈의 투자액. 이게 끝.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온갖 게 다 이렇게 돼 있어. 온갖 게 다. 그럼 나중에 뭐까지도 공부할 거냐면 이런 내용 공부할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 있어. 나중에 감정평가 방식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건물 소유주인데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궁금해.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 네?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죠. 얘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잖아. 그럼 얘를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잠깐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고? 대상 부동산. 그런데 감정평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얘가 화곡동에 있어. 화곡역 근방에. 얘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10층짜리 건물이야. 면적이 얼마냐면 바닥 면적 다 따졌을 때, 합쳐봤을 때 얘가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중앙 냉난방 장치를 갖추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4, 5인승짜리가 달려있고 그렇대. 그래서 얘 얼마인지 평가해 달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옆에 똑같은 쌍둥이 빌딩이 있어. 10층짜리 지어진 것도 똑같이 지었어. 얘가 지금 거래됐는데 거래된 사례 가격이 얘가 100억이야. 너도 얼마? 100억.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요. 그럼 얘는 감정평가 방식 중에 비교해서 했네?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세요?
그럼 비교 방식에서는 부동산이 두 개가 나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둘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야? 뭐의 가격? 대상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둘이 만약에 다르면, 면적이 다르거나 층수가 다르거나 지역이 만약에 차이가 나거나 다르면 비교치를 구해주게 돼 있다고. 그럼 비교 수치가 분모야. 분수. 그럼 분수식에서 알고 싶은 게 뭐니까? 대상 부동산이니까 대상 부동산이 어디겠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분모.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추가로 또 외워. 수치에서 대상 부동산이 분자로 들어가고 사례 부동산은 분모. 그걸 왜 외워? 알고 싶은 게 뭐다? 대상 부동산이니까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라고. 온갖 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자, 이 식도 한번 만들어 볼까? 소득 이득률이라는 게 있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소득 이득률이라는 게 있대. 이게 분수예요? 분수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리니까. 그럼 짝대기 짝 그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정말 잘하고 있어. 소득 이득이죠? 얘가 어디? 분자라고. 근데 이득은 뭐가 있어야 있다며? 수익이나 이득은 뭐가 있어야 있어? 투자예요. 투자액분의 소득 이득이 소득 이득률이에요. 식이 이게 끝이야. 그럼 자본 이득률은? 자본 이득이 분자, 분모의 투자의 끝. 종합 이득률은? 종합 이득이 분자, 분모의 투자의 끝.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일도 없어, 진짜. 근데 그걸 낱개로 다 외우니까 부동산 학개론이 다 낱개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미친 듯이 어렵다고 그래. 왜 어렵냐 그랬더니 온갖 식을 외워야 될 게 많대. 그래서 그 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분수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걸 왜 외우고 있냐고 그러지. 분수식이 우리 개론에서 거의 70% 이상이에요. 거의 식에. 온갖 비율 분석법의 비율이니 이런 것들 다 그런 거라고. 그럼 잠깐만 볼까? 여기 잠깐 보세요. 나중에 부채 비율이라는 걸 공부해. 그럼 칠판 그대로. 이 비율? 분수식인가요? 분수겠죠. 짝대기 짝 그어야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부채야. 부채가 분자야. 그럼 부모는 지분이래요. 내 돈분의 남의 돈이야. 근데 뻑하면 얘를 뒤집어서 문제네. 그걸 틀리는 게 말이 돼? 아니 이걸 틀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뒤집어냈을 때. 그런데 헷갈려서 틀린다고요. 부채 비율의 주인공은 뭐다? 부채라고요. 항상 분수의 이름 속에 알고 싶은 게 들어있어. 수익률에서 알고 싶은 건 수익이라고.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소득이득률에서 알고 싶은 건 소득이득이라고. 되셨죠?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나중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칠판을 그대로 봐보세요.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이 아니야. 비율이죠. 분수야, 분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예요? 부채를 감당하는 애야? 부채를 감당하는 애잖아. 그럼 나가는 돈,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 감당할까요? 원리금이 감당할까요?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겠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들어가겠지, 분모에. 그러니까 지금 안 헷갈려야 될 건 뭐만 기억하면 돼?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애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소득이 들어가야지. 분자에. 이걸 뒤집어 놓고 맨날 함정 판다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어떻게 강의하기 시작하냐면 듣다가 쓰러져 잠들어요 아주. 부대순 이렇게 외우래.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부채 서비스액 분해, 순영업소득이 부대순, 이걸 외우래. 부대순을 외워놓고 얘가 어디가 분모분자인지 헷갈려 또. 뭔지도 모르고. 근데 뭐만 알면 기억할 수 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이니까 내 순영업소득이 커지면 부채 감당이 되는 거지. 그 식인 거예요, 그 식. 그 기본 개념만 알면 하나도 외울 게 없어. 물론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게 현저히 줄지. 그래서 왜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누군가는 적중을 못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적중을 했다는 얘기를 하냐면, 강사는 수업 시간 중에 기본서를 이잡듯이 다 강의하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강사가 한 번 얘기한 게 출제가 됐다. 그럼 수강생들은 그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그건 안 한 거랑 똑같아. 미친 듯이 반복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야 그걸 적중했다고 수강생은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이번에 적중률이 높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 문제들이 제가 미친 듯이 강조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지. 기본이론반 1, 2월 달에 할 때 저 1교시에서 딱 한 번 언급한 걸 수강생들이 제가 적중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는 제발 기억해야 돼.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나오면 무조건 다 분수. 뭐 긋고, 그 짝대기 짝 긋고 알고 싶은 걸 무조건 어디로만? 분자로만 올려주면 끝난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겠네? 네? 그럼 걔는 어디로 내리면 된다? 분모로 내려주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분자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리는 거지, 실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분수를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알 텐데 분수식을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보면 분수네? 이러고 끝난다고. 가분수, 그게 가분수인 게 왜 중요하냐고, 솔직히. 분자가 큰 걸 이때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수식이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진다? 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건 어디로? 분모로. 비례 관계인 건 분자로만 옮겨주고 끝나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탄력성도 정확히 이 내용에 부합돼요. 그걸 10분간 쉬었다가 정확하게 내용을 하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보람찬 하루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탄력성 때문에 미쳐서 진짜 곡소리 나는 사람이 나중에 한둘이 아니거든. 탄력성 오늘 탄력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10분 쉬고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끝날 때는 한 1시간을 조금 넘겨서 진행할 거니까 꼭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